자신의 맏아들을 섬기던 수천 명의 전사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아버지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1223년 몽골 제국은 태평양에서 카스피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의 왕조를 여러 세대 동안 괴롭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맏아들이자 서방 영토의 상속자인 주치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했던 약 4천 명의 정예 전사들을 체계적으로 숙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외세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권력 기반을 전사 한 명 한 명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불충성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데칸을 사로잡았던 질문은 더 많은 왕국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혈육이 그를 배신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달한 대답은 수십 년 동안 몽골 깃발 아래에서 싸웠던 전사들의 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충성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정복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 군대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몽골 왕실을 처음부터 감염시켰던 독을 이해해야 합니다. 1220년 징기스칸의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적인 육상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1200만 제곱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부에는 데칸이 건설한 모든 것을 찢어놓을 위협적인 소문이 들끓었습니다. 1182년경에 태어난 주치는 의심의 그림자 아래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버르테는 메르키트 부족에게 납치되어 징기스칸이 그녀를 구출하기 전까지 약 9달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채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 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왕실을 괴롭혔습니다. 주치가 데칸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메르키트족 포로의 아들이었을까요? 혈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이 질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계승 시스템은 제국이 징기스칸의 아들들 사이에서 분할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맏아들은 가장 부유한 영토를 받았습니다. 주치는 서부 땅, 호라즘, 정복,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국경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1220년경에는 이 영토들이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러시아 일부, 그리고 흑해로 뻗어가는 지역들을 포함했습니다. 당신의 다른 아들들이 공공연히 그의 혈통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알려진 세계의 3분의 1 통제권을 넘겨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징기스칸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는 가족 회의에서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치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고 모인 귀족들 앞에서 그를 메르키트의 사생아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아들 우구데이는 외교적으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한편 막내 톨루이는 가족의 기능 장애를 지켜보고 배웠습니다. 이 가족 드라마의 지리적 배경은 광대한 킵차크 스텝을 가로질러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우랄 산맥에서 동유럽 국경까지 뻗어 있는 끝없이 넓은 초원이었습니다. 주치는 1219년에서 1221년 사이에 호라즘 제국을 정복한 후 이 지역에 통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수도는 이르티시 강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몽골에 있는 아버지의 중앙사령부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문제가 있는 맏아들을 제국의 가장 먼 변경으로 효과적으로 유배시켰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고의적인 모욕이었다라고 믿을 만큼 외딴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또한 주치에게 독립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방 영토에 배정된 약 4만 명의 전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그와 함께 싸웠고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주치 개인에게 자신의 지위와 약탈품을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몽골 군사 시스템은 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0, 100, 1000 그리고 만 단위의 부대가 잔혹한 효율성으로 작동하는 십진법 조직을 통해 강제되었습니다. 모든 전사는 이 계층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탈영이나 불복종은 개인뿐만 아니라 종종 그의 전체 10인조 부대에게도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6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지휘했던 북중국의 금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또한 샤가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던 호라즘 제국을 파괴했습니다. 몽골의 장점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징기스칸 자신이라는 단일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규율, 기동성, 그리고 통일된 지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 영토에서는 그 지휘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치의 전사들은 자신들을 주치의 사람으로 먼저, 그리고 몽골인으로 두 번째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관습을 채택하고 지역 여성과 결혼했으며 중앙 몽골 문화와는 별개인 지역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222년경 징기스칸의 궁정에 도달한 첩보 보고서는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치는 의무적인 가족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댔지만 정찰병들은 그가 카스피해 근처에서 열정적으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매 계절마다 납부해야 할 곡물 납부를 지연시켰습니다. 어려운 날씨와 불안정한 정복 민족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도시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역 튀르크 전사들을 자신의 병력으로 모집하여 영토의 의무 요구 사항을 넘어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주치의 즉각적인 몽골 귀환을 요구하는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 사절단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중한 거절과 의료 증명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60대 초반으로 자신의 죽음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된 데카는 악몽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맏아들이 제국에서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형제들에게 대항하여 진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서방 칸국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1223년 초 일상적인 군사 작전이어야 했던 시기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주치에게 그의 군대를 남쪽으로 이끌어 쿠만족 정복을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동유럽 침공 가능성을 위해 중앙 몽골군과 협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 주바이니에 따르면 그것은 1223년 2월 12일에 내려진 직접적인 군사 명령이었습니다. 주치의 반응은 몽골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사절이 전달한 그의 메시지는 그가 너무 아파서 말을 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병력이 지역 반란을 진압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절의 몸짓 언어와 탈영병들의 귓속말 보고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치는 단순히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치 자신이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반응은 그가 이 도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사령관 수부타이를 즉시 파견했습니다. 다른 2명의 장군들과 함께 주치의 궁정을 관찰하고 그의 실제 상태와 군사 준비 상황을 보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은 우호적인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00명의 정예 호위병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 병력을 사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치는 별도의 왕실 법정을 유지했습니다. 중앙행정부와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리는 자신만의 자문위원회를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국고에는 몽골로 곡물로 보내졌어야 할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5만 개 이상의 응고회로 추정되는 양이었습니다. 그의 군사사령관들은 데칸에게가 아니라 주치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수부타이는 주치가 룸 술탄과 외교 서신을 교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쿠만 부족 지도자들과도 상호 방위 협정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지식이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징기스칸의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 될 일에 대한 준비 단계는 주치의 자율적 권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데칸은 즉시 군사 행동을 명령하는 대신 외부 적들에게 완벽하게 적용했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즉, 분할하고 고립시킨 다음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주치를 완전히 우회하여 주치의 3명의 고위 사령관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중앙군에 보고하여 재배치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령관들이 데칸에게 복종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직속 상관에게 복종할까요? 3명 중 2명은 몇 주 이내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1000명의 부대를 이끌고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사령관인 베테랑 뭉케 불라트는 거부하고 주치에 대한 충성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에게 주치가 지위 구조 자체를 부패시켰다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데칸은 주치에 대한 충성심이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선 서방 영토의 모든 전사를 식별하기 위한 정교한 첩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몽골 첩보망은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상인, 여행하는 승려, 그리고 잠복 요원들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4달 이내에 그들은 주치에게 위험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약 4,000명의 전사들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명 이상의 부대를 지휘하는 400명의 장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능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타이의 통치 정통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주치의 별도 궁정의식에 참여했거나 주치의 아내의 확대된 가족 네트워크와 결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치가 이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할 경우 독립군 핵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군대 내의 군대를 대표했습니다. 셋째, 징기스칸은 다른 아들들과 공개적으로 계승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주치는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아버지의 상속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은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주치를 언급하지 않고 차가타이, 우구데이, 톨루이 사이에 제국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데칸은 제국의 모든 귀족과 전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 마다들이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비사에서 온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23년 말의 한 회의 동안 징기스칸은 우구데이가 데칸으로서 자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마다들로서 주치의 전통적인 주장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제국에서의 헌법적 위기였습니다. 주치의 반응을 시험하고 그의 지지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고안된 작지만 고의적인 도발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1223년 봄, 징기스칸은 주치의 전사 2,000명을 톨루이의 군대에 보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톨루이의 군대는 페르시아에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촉박한 기한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전사들은 2주 이내에 남쪽으로 진군해야 했습니다. 주치는 따랐지만 그가 보낸 전사들은 눈에 띄게 그의 정계의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최근에 모집된 튀르크 보조병과 은퇴를 앞둔 나이 많은 베테랑들을 파견했습니다. 이 투명하고 냉소적인 순종은 징기스칸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포되지 않은 내전이 되어가던 상황에서 첫 번째 직접적인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데칸은 주치의 영토에 집행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주치의 정예 경비병 500명을 대체 인력으로 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치의 사령관들이 주치 자신으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저항했을 때 집행관들은 데칸의 직접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12명의 장교를 즉석에서 처형했습니다. 주치는 폭력 사태를 듣고 자신의 병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 200명의 전사들이 뒤이은 짧은 교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500명의 경비병들이 잡혀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첫 번째 대립은 치명적인 역학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징기스칸은 주치의 전사들이 대칸에게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직속 지휘관을 보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유발했습니다. 각 사건은 더 많은 전사들이 진정한 충성심을 드러내도록 강요했습니다. 각 사건은 더 가혹한 조치를 위한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대립은 1223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징기스칸은 서부 영토 내 모든 군대의 완전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모든 전사의 부족 출신, 가족 관계, 주치 휘하 복무 기간에 대한 상세 기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행정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그 진정한 기능이 숙청 명단을 작성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주치는 인구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광대한 영토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기스칸은 1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군사 호송대와 함께 자신의 인구 조사관을 보냄으로써 응수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대립은 거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뻔했습니다. 주치의 군대는 시르다리아 강 근처 시그나크 시에서 인구 조사관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3주 동안 두 세력은 서로 대치했습니다. 누가 먼저 물러설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관들은 징기스칸의 사전 지시에 따라 인근 수비대의 전사들을 신문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허가 없이 신문받고 있다는 소식이 주치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300명의 경호원과 함께 직접 시그나크로 향했습니다. 역사가 라시드 AS딘에 따르면 주치와 수석인구 조사관인 퇴게차르는 격렬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주치는 정복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땅과 전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동의 없이 이들을 신문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퇴게차르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치를 반역죄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의 냉철한 판단이 개입하면서 그날의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대들이 이 대립을 전면전의 시작으로 오해하면서 도시 주변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전으로 약 40명의 전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숙청전 대립은 1223년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징기스칸이 의도적으로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치에게 자신의 최정계 전사 3,000명의 지휘권을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형제들의 군대에 재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나 일시적인 재배치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치에 대한 집중된 충성심을 해체하기 위한 영구적인 이전으로 명시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칸의 사절이 전한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대칸은 이 전사들이 제국에 봉사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만 봉사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치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그가 따른다면 그는 군사적으로 무력화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광대한 영토를 방어하거나 독립성을 주장할 병력이 부족하게 될 터였습니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그는 공개적인 반란 상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간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는 3,000명 대신 1,500명의 전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어에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병사들을 선택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역제안을 반란의 확증으로 해석했습니다. 주치가 이관하겠다고 제안한 전사들은 조사 결과 나이 든 병사들, 신병, 그리고 징계 문제가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구되었던 정예 부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칸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주치가 서부 영토를 지휘하는 특권을 상실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전사들은 이제 몽골 중앙 지휘부에 직접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을 집행하기 위해 그는 주치의 친형제인 차가타이와 우구데이의 공동 지휘 아래 15,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 병력은 서부 영토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전사들의 충성심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병력은 1223년 10월에
서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전사들은 다가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이 통일된 채 남을지 아니면 내전으로 분열될지 결정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다 1223년 늦가을 또는 1224년 초겨울 어느 날 주치는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역사적 불확실성 속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질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폐렴이나 사냥 중 부상 합병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약 42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군대가 그의 영토에 접근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라서 암살 의혹이 즉시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는 차가타이에게 충성하는 요원들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아버지와의 임박한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악화된 자연사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페르시아 역사가들이 지지하는 더 어두운 이론도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주치의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역사상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 죽음이 즉각적인 내전을 무마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한 징기스칸에게 주치가 살아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에게 충성하여 제국의 미래 통일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전사를 체계적으로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숙청 작전은 1224년 초 주치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몽골 군사 작전의 특징인 체계적인 정밀성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서부 영토의 확실한 지휘관이 된 차가타이와 우구데이는 퇴계차르가 작성한 인구조사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주치에게 위험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으로 분류된 4,000명의 전사들을 식별했습니다. 숙청 전략은 대량 학살의 모습을 피했습니다. 이는 통일된 저항을 촉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십 년간의 정복을 통해 정교해진 분할 통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전사들은 겉보기에 일상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10명에서 50명씩 무리를 지었는데 이는 한 그룹이 효과적으로 저항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숙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00명 이상의 부대를 지휘하는 400명의 장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저항을 조직하거나 자신들의 부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1224년 2월부터 이 장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데칸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정된 지휘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복종에서 반역에 이르는 혐의로 즉결 군사 재판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24시간 내에 처형되었습니다. 이 혐의들은 몽골 군법상 기술적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이 장교들 중 다수는 실제로 주치의 중앙 명령 불복종에 가담했거나 다른 아들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은 유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숙청을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224년 3월까지 목표로 삼았던 400명의 장교 중 약 380명이 사망했습니다. 남은 20명은 어떻게든 경고를 받고 광대한 초원으로 사라져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장교들의 제거는 단지 이어질 더 큰 학살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지휘관이 없는 숙청 명단에 남은 3,600명의 전사들은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위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코카서스에 이르는 전역에서 싸운 노련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마일에 걸쳐 펼쳐진 수비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잘못 수행된 숙청은 그들을 단결시켜 반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저항이 가능한 세력을 만들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해결책은 그의 제국을 건설한 냉철한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전사들을 다른 부대에 통합시킨 다음 자살 임무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통계적으로 확실한 죽음으로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했습니다. 1224년 4월과 9월 사이에 주치의 이전 정계부대 전사들은 가장 위험한 작전에 배치되었습니다. 200명에서 300명 규모의 부대들은 충분한 공성 장비나 지원 병력 없이 코카서스의 요새화된 도시를 공격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적대적인 영토 깊숙한 곳으로 불충분한 보급품을 가지고 정찰 임무에 파견되어 사실상 버려졌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세한 적군에 맞서 방어 불가능한 전방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시적인 퇴각 불가 명령과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몽골 군사 교리는 일반적으로 전술적 유연성과 병력 보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들은 그 교리에 모순되었고 모든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1224년 6월 주치의 이전 친위대 소속 250명의 부대는 2000명으로 추정되는 조지아 방역군에 맞서 교량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버텼지만 결국 전멸했습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후퇴하여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장기 숙청의 가장 끔찍한 요소는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전사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규율과 절대 복종 문화는 강력했습니다. 죽음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아는 전사들조차도 종종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탈영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탈영은 그들의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한 몽골의 연좌제 관행에 따라 남은 친척들의 처형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전사들은 제국에 봉사하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단지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만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몽골 정보망은 성공적인 탈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탈영병 추적은 몽골 집행부대의 특기였습니다. 1224년 가을까지 숙청 명단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특별 수색팀이 배정되었습니다. 1224년 8월에 기록된 한 사건은 이 작전의 잔인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주치군 출신 병사들이 대부분인 180명의 전사들로 구성된 수비대가 카스피해 근처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진군하여 쿠만족 약탈자 부대와 교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그들을 좁은 협곡을 통과하게 할 경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들이 협곡에 진입했을 때 양쪽 끝이 차가타이에게 충성하는 병력에 의해 차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총 약 8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갇힌 전사들은 선택을 제안받았습니다. 새로운 충성 서약을 하고 제국 전역에 흩어진 별도의 부대에서 복무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라시드 ASD의 기록에 따르면 약 50명의 병사들이 서약을 하고 실제로 개별적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함께 복무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130명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치의 병사들이며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궁수들에 의해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저항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로 협곡에 남겨졌습니다. 숙청은 1224년부터 1225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전체 명단을 처리했습니다. 일부 전사들은 자살 임무에서 탁월한 가치를 보여주어 살아남았습니다. 조지아의 요새를 공격하도록 배정된 100명의 부대는 불가능한 역경을 뚫고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요새와 이를 방어하는 600명의 병력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군사적 능력을 어디에서든 인정했습니다. 이 전사들은 그에게 직접 새로운 충성 서약을 한 후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순전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살 임무가 완료되기 전에 적에게 붙잡혀 몽골 지휘 체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였습니다. 1225년 말까지 주치에게 위험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으로
원래 식별된 전사들은 약 4천 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400명 미만이 현역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전 동료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이 숙청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2년에 걸쳐 발생했으며 일상적인 전투 손실로 위장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전투 임무, 처형 또는 탈영병 사냥을 통해 직접적으로 살해된 전사는 최소 3,200명입니다. 추가로 400명의 장교들이 초기 체포 과정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아마도 200명은 성공적으로 탈영하여 정복된 민족의 인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남은 200명은 뛰어난 군사적 성과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혹은 적에게 포로로 잡혀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숙청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총 군사적 손실은 약 3,600명의 숙련된 전사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제국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메시지는 파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데칸보다 개별 왕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왕자가 데칸 자신의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청 직후 징기스칸은 조치의 행정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서부 영토를 재편했습니다. 영토는 조치의 아들들 주로 바투와 오르다에게 분할되었지만 중앙 몽골 행정부에 훨씬 더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조치와 이전 연결이 없는 전사들 중에서 새로운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새로운 충성 관계를 확보했습니다. 십진법 군사 조직이 재편되었습니다. 서부 영토의 전사들은 여러 튀맨에 분산되었습니다. 튀맨은 1만 명의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지역 병력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앙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지역 충성심 축적을 막았습니다. 재편은 1225년 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조치의 반자치 영토였던 서부 영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영토들은 몽골 제국의 완전히 통합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치 숙청의 결과는 즉각적인 행정 변화를 훨씬 넘어섰고 여러 세대에 걸쳐 몽골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숙청은 한 가지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제국에 대한 충성이 가족 충성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패권을 다투면서 이 원칙은 반복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이는 결국 제국을 분열시킬 불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조치의 후손들, 특히 황금 시족을 세운 그의 아들 바투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불명예를 당했고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뭉케가 1251년에 데칸이 되었을 때 이 사건들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황금 시족의 대표자들은 쿠릴타이, 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중앙 몽골 궁정과는 냉담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거리는 결국 정치적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 숙청은 이후에 원정에서 분명해진 군사적 결과 또한 가져왔습니다. 3,600명의 숙련된 전사들이 손실되면서 지식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초원 전쟁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서부 영토에서 작전 수행에 익숙했습니다. 몽골군이 1236년부터 1242년까지 유럽 침공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많은 영토를 다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조치가 이전에 평정했던 영토들에 대한 통제를 재확립해야 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로 인해 유럽 원정이 최소 5년 지연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조치의 군대가 이전에 유지했던 통제를 재확립하기 위해 추가로 2만 명의 전사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지역 지형을 알고 지역 정치를 이해했으며 지역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전사들은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지휘관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몽골 군사 시스템에 미친 심리적 영향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몽골군은 지휘관과 전사들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에 항상 의존했습니다. 이 신뢰는 고난과 영광을 공유하며 구축되었습니다. 조치 숙청은 이러한 신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정치적 고려가 군사적 형제애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전사들은 어떤 한 지휘관에게 너무 목소리 높여 충성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충성이 언젠가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몽골 군사 문화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개인적인 충성 유대에서 벗어나 더 관료적이고 제도적인 충성으로 향했습니다. 이 충성은 개별 지도자보다는 대칸의 지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국을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벌식의 분열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몽골 부대를 그토록 응집력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었던 강렬한 개인적 유대를 약화시켰습니다. 1225년과 1227년 사이 징기스칸은 중국의 서하 왕국에 대한 마지막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치에 대한 자신의 결정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몽골 비사를 포함한 여러 자료들은 그가 말년에 후회를 표명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숙청 자체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숙청을 필요하게 만든 상황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계승 위기가 수천 명의 훌륭한 전사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기는 조치의 혈통과 정통성에 대한 미해결된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몽골 지휘관 중 한 명이 될 그의 손자 바투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징기스칸은 1227년 8월 약 6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조치 사건이 드러낸 계승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서부 영토에서 이어진 후속 원정들은 숙청이 조치의 권력 기반을 얼마나 철저히 해체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바투칸이 1236년과 1242년 사이에 몽골의 유럽 침공을 이끌었을 때 그는 제국 전역에서 소집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 군대는 그의 아버지의 이전 영토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를 휩쓴 15만 명의 전사들 중 아마도 10,000명은 서부 영토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조치가 지휘했던 병력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바투의 가장 위대한 장군들은 중앙 몽골 지휘부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최고 전략가로 활동했던 수부타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전 군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투가 엄청난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결코 축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그러한 위협으로 만들었던 권력 기반을 축적했었습니다. 바투가 러시아에 세운 황금 시족은 1260년 이후에야 데칸의 중앙 권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이는 쿠빌라이 칸과 아리크 부케 사이의 몽골 내전 이후였습니다. 원래 숙청으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후였습니다. 숙청과 재편의 경제적 결과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서부 영토는 1224년과 1226년 사이에 짧은 불안정 기간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들이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리더십 변화가 반란의 기회를 나타내는지 시험했습니다. 조치의 군대에 복종했던 여러 도시들이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원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원정으로 정복된 민족들 사이에서 아마도 2만 명의 추가적인 인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소 6개 주요 도시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서부 영토가 중앙 몽골 경제 시스템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면서 결국 제국 재정으로의 조공 흐름이 증가했습니다. 1230년까지 서부 영토의 세수는 조치 통치 마지막 해에 비해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의 반독립 행정부가 자원 추출에 덜 효율적이거나 아마도 지역 개발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치 사건의 문화적 영향은 수세기 동안 몽골 문학과 구전 전통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으며 항상 내재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제국의 단합을 보존하기 위해 아들의 군대를 희생시킨 것이 옳았는가? 아니면
이것이 가족의 역기능과 편집증에 의해 야기된 비극적인 과잉 반응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몽골 왕조의 다른 분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질문에 다르게 답했습니다. 황금 시족의 구전 전통은 일반적으로 조치를 동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에 부당하게 의심받은 유능한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중앙 몽골 궁정의 공식 역사서는 조치의 불복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숙청을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한 마지못한 그러나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서사들은 결국 다른 몽골 칸국들 사이의 분열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숙청은 어떤 외부의 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징기스칸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제국 건설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항상 그 경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숙청으로 사망한 약 3,600명의 전사들은 정복이나 확장의 사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 집권 원칙에 대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왕자에게 충성했던 그들은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징기스칸이 조치에 반자치 서부 영토를 받아들였다면 몽골 제국은 실제보다 50년 더 일찍 독립 칸국들의 연합체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동에 대한 통일된 침공을 잠재적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세계 지도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대안으로 만약 계승 위기가 조치의 편리한 죽음과 이어진 숙청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공개적인 내전으로 폭발했다면 어땠을까요? 몽골 제국은 1220년대에 스스로 분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에서 일본에 이르는 문명에 대한 압력을 완화했을 것입니다. 조치 숙청이 특히 섬뜩한 이유는 그것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독한 잔인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은 거의 모든 다른 미덕보다 충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전사들 간의 형제하에 유대 위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통일성을 위협할 때 그는 수천 개의 그러한 유대를 파괴했습니다. 몽골군에게 함락된 도시들의 도서관과 연대기는 건물 파괴와 민간인 사망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24년과 1225년의 내부 숙청은 다른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몽골 군사 시스템을 거의 무적 상태로 만들었던 신뢰였습니다. 미래의 몽골 전사들은 여전히 규율과 용기를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충성이 잘못된 왕자에게 향한다면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아마도 어떤 전장 패배보다 더 크게 몽골 제국의 긴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정복 세력에서 경쟁 칸국들의 분열된 집합체로의 변화였습니다. 이 암울한 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징기스칸이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하게 만든 상황은 보르테를 납치한 메르키트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치의 혈통에 대한 속삭이는 의문들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타이가 그의 형에게 보인 공개적인 적대감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비극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제국의 통일성을 방어했습니다. 조치는 왕자이자 정복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숙청된 전사들은 충성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숙청을 실행한 형제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국의 영광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내부적 트라우마에는 모든 것을 더한 수천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유산은 권력이 결국 누구든 희생시키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시아 초원 전역에 흩어져 있는 3,600개의 무덤에 새겨진 교훈입니다. 영광스러운 정복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몽골 제국의 가장 어두운 내부 갈등 중 하나를 탐구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제국의 잔혹한 정치 이면에 대한 심층 탐구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투를 넘어선 더 많은 어두운 역사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 채널은 배신, 음모,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만든 도덕적 복잡성을 탐구합니다.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어두운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잔틴 제국이 라이벌의 눈을 멀게 했던 관행을 탐구해 볼까요? 아니면 오스만 제국 예니체리의 내부 숙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제안이 이 채널의 콘텐츠를 이끌어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가장 잔혹한 싸움은 때때로 적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